네, 5분이 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제가 그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 좀 훌쩍거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환절기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제가 이게, 네,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제가, 딱 들으면 아시겠지만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세션을 하다 보면 사투리가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할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지도학습이죠. 네. 그 전에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일단은 그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 했던 세션 복습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 일단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의 제목이 저번 시간 제목이 이제 머신 러닝 for 맥스 포 머신 러닝이었잖아요. 머신 러닝을 위해서 어떠한 수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어떻게 머신 러닝에 사용되는지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정보 이론 중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 머신 러닝에 더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배울 건데 손실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분류를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실함수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와 젠슨 발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KL 다이버전스와 발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분포가 서로 비슷한가를 추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쨌든 머신러닝의 개념 자체가 어떠한 함수 fx, 예측 함수 fx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괴형과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KL 발산과 JS 발산에 대해서 네,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네. 그리고요. 그럼 이게 생각해봤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머신러닝, 뭐 딥러닝에서 사용이 될까라는 거를 좀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창룡 학우님께서 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겐이 이제 제 식으로 설명드리자면 겐은 약간 속고 속이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그 분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장치가 있고요. 또 어떤 장치는 그 분류를 못하게 하는 것을 잘 구별해내려고 하는 두 가지 장치를 서로 동시에 학습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가짜 사진인지 진짜 사진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게 걔네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처럼 제가 프로젝트 한 자료인데요. 이 왼쪽 화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공사 화면이라고 친다면 오른쪽은 제가 그 겐의 일종인 사이클 겐을 사용을 해서 이 공사 환경에다가 이제 렌즈에 뭔가 비가 물방울이 묻은 것처럼 하게끔 하는 그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이클 겐이라는 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을 사용해서 사이클 겐을 사용해서 만든 방식인데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구나. 그 나중에 딥러닝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리미엄, 인피멈, 리피시트 컨티뉴얼티, 컨트랙션 매핑 티어럼에 대해서는 뭐 저번 시간에 퀴즈도 풀었듯이 뭐 집합의 원소들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작거나 같은 값 중 가장 큰 값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개념들도 저번 시간에 잘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들어갈 거는요, 뭐 지도 학습인데요. 네, 어, 지도 학습은 일단 정답 데이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예측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요. 예측 함수 fx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정의인데요. 따라서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회귀 문제랑 분류 문제로 나뉘게 됩니다. 회귀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정답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회귀인지 분류인지 나눠질 건데요. 회귀는 연속형 출력 변수,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 뭐 키 같은 것들이 연속형 출력 변수겠죠. 그리고 분류는 범주형 출력 변수를 예를 들어서 A, B, C, D에 속하게 돼 있다라는 범주형 출력 변수를 정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실제 테스트를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회귀로 해야 될 것인가, 분류로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뭐 수통에서 배웠겠지만 이렇게 그 선으로 그리는 게 회귀고요. 또 이렇게 분류하는 게 분류 문제입니다. 네, 그럼 바로 회귀로 들어가시죠. 여러분들 그 수통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회귀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귀를 배우셨던 분이나 안 배우셨던 분이나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뭔가 얻어 걸리게 있었으면 좋겠고,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회계는 가장 단순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것 같은 변수들을 선형 가중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선형회계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선형회계는 그래서 매우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그 가정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은 선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며 또 어찌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핑크 색깔로 표현한 게 선형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이 선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란 색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선형 회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형 회귀를 배울 때 이 y 이 식을요, 이게 참식인데 이 참이 확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선형적인 선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이 참인 이 식조차도 이 에러라는 이러한 확률적인 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인식조차도 y는 굉장히 확률 변수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y를 대문자로 적었는데 이거 혹시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말씀드리자면 통계에서 대문자로 적는 거는 모두 다 확률 변수입니다. 따라서 y를 대문자로 적는 이유는 얘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형에다가 플러스 어찌할 수 없는 부분과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얘조차도 잘 몰라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세대학교의 모든 키와 발 사이즈의 관계를 뭐 도출해내고 싶다고 할 때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수조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표준 표본을 뽑아서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도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추정하는 이 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죠. 따라서 이 오른쪽 그림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실제 전체 데이터는 이건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 조그마한 데이터 이것만 확보했으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 베타식은 이거밖에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돈이 더 없어서 조금밖에 이 정도밖에 못 표본을 추출했다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은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알려고 했던 식은 이거인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알 수 없고 이 표본에 따라서도 이 우리가 추정하고자 했던 식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한 게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단순 선형 회귀로 들어가죠. 단순 선형 회귀는요, 독립 변수 우리가 이걸 독립 변수라고 하죠. 이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를 단순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 회귀 선형 회귀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될 것이 잔차랑 에러 오류인데요. 혹시 잔차와 오류의 그 차이를 아시나요? 네, 잔차와 오류의 차이는요. 아까 말했듯이 오류는요.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현상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자연적인 그런 뭐 엄청나게 어 제가 저와 배운 교수님은 신이 정해놓은 어떠한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에러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죠. 에러는 그래서 어떠한 선에서 이 선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 실제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거는 뭐 정규분포의 이 길이는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가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뒤에서 배웠지만 이 가정도 굉장히 만족하는지 나중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 수 없고 실제로 우리는 이 피팅된 라인만 추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는 실제로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실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제 가정 회귀 직선이라고 친다면 얘는 에러가 되겠고요. 우리가 실제 구한 피팅된 이 라인에서의 이 점과 이 점의 이 차이는 잔차가 되겠죠. 따라서 잔차와 에러는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잔차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살짝 선형회귀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가정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형회귀를 나중에 분석자가 사용을 할 때 따져봐야 될 것이 많다라는 점이죠. 무작정 선형회귀를 돌리시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잔차 가정이 뭐냐라고 하면요. 잔차들의 합은 0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 잔차들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은 0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잔차랑 이 x
이 잔차의 곱을 더한 것이 0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0이 아닌 순간 이 x축이랑 이 에러랑 연관이 있는 순간부터 얘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무작위성이라는 그런 중요한 가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뭔가 규칙이 생겨 잔차조차도 규칙이 생겨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가정 두 개는 무조건 만족을 시키고 선형회귀를 증명을 하는 것이 선형회귀의 뭔가 엄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배우셨던 분도 있을 거고 안 배우셨던 분도 있겠지만 선형회귀는 그러면 선형회귀의 그 계수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당연히 2번이 가장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말할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잔차 제곱의 평균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두 번째 직선이 가장 잘 피팅된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추정된 선과 실제 종속 변수의 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차이의 제곱인데 차이를 제곱해주는 이유는 음의 차와 양의 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절대적인 양을 보기 위해서요. 아까 말했듯이 가정에 따를 때는 그 잔차를 다 더했을 때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양수화를 안 시켜주고 다 더해버리면 0이 되기 때문에 잔차의 제곱을 더한 게 가장 작은 게 2번 선이라서 앞으로 누가 이 중 어느 게 가장 잘 피팅된 선이라고 물어보면 2번 선이 잔차의 제곱이 가장 작아서 제곱의 합이 가장 작아서 잘 피팅된 선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오른쪽으로 적게 되는 거고요. 보이듯이 이 잔차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이 n-2는 자유도인데요. 이걸 나눠지는 이유는 자유도의 개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일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에서는 베타 0이랑 베타 1x 이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독립변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독립변수 개수만큼 빼기 k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잔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MSE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함수를 잘 구한다면 그 MSE를 작게 만들어주는 베타 B0과 B1을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선형회계에서 최소 차승법이라고 부르는 OLS의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SE가 작을수록 우리는 회귀 직선의 품질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랑 잔차의 크기 합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잘 피팅된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MSE를 작게 하는 그 지점에 회귀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MSE는 사실 뭐 떼버리면 SSE로 바꿀 수 있겠죠. SSE가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해서 이걸 뜻하는데요. SSE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개수를 구하는 것이 최소 차승법, 그리고 그것이 선형회계의 개수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선형회계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가인데요. 얘를 이거와 그러니까 얘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B0과 B1을 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 어떻게 봤을 때 B0에 대한 2차식, B1에 대한 2차식 각각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식의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게 회기의 이제 개수의 결과입니다. 이게 씌워진 이유는 아니죠. 해시 결국 그냥 B0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B1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해수 추정했다는 의미죠. 따라서 회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왜 잔차의 제곱합의 평균, 그러니까 SSE를 작게 해주는 것이 실제 우리가 알지 모르는 참 회기선의 추정값일까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OLS로 구한 아까 우리 최소 차승법으로 구한 개수들이 실제 우리가 알려고 했지만 알 수 있는 그 참 회기선 있잖아요. 이 선의 불평 추정 통계량임을 증명하면 돼요. 불평 추정 통계량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통계량의 정의가 이제 스태티스틱 정의가 어떠한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불편 추정 통계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실제 우리 모평균 알죠?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표본 평균을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을 왜 씁니까? 표본 평균이 실제 모평균의 불편 추정 통계량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그냥 어떤 우리가 모르는 표본에서 그냥 평균이나 모평균이라 생각하고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 추정 통계량의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뭐 표본 평균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의 그 평균이 실제 모평균이다라고 하면 이게 불편 추정 통계량의 정의거든요. 마찬가지로 했을 때 이 베타 0에 베타 1 둘 다 각각을 평균을 때려보면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알고자 하는 베타 0이랑 베타 1이랑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증명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베타 B0, B1을 실제 베타 0과 베타 1의 불평균 통계량으로 판단할 수 있구나. 그냥 우리가 분석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얘가 최선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어떤 식이 도출되게 되는 거냐면요. 이걸 풀어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거냐면요. 이 B1, 그러니까 베타 햇은요. 실제 아까 불편 추정 통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만이 알 수 있는 베타 1을 평균으로 가지고 분사는 얘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베타 0도요. 불편 추정 통계량이기 때문에 실제 모 베타 0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을 얘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그마는요. 아까 우리가 에러 이거 있잖아요. 이 에러의 그 합은 0이고요. 분산을 이거라고 적었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동치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베타 햇은 실제 데이터 에러의 분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할 때 지금까지 수학적인 증명이었고요.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가져가면 되는 거냐면요. 어떤 회귀 계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구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귀 계수를 구했을 때 얘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통 통계를 할 때 이 통계가 p 발류 값을 구해서 이 통계량이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t 통계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t 통계량을 왜 사용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 통계학 입문 시간에 배웠듯이 t 통계량은 어떠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어떠한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그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모를 때 t 통계량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베타 0과 베타 1의 이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 우리는 t 테스트를 쓸 때는 그 표본 분산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우리가 t-테스트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서 이렇게 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이 MSE라는 값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 표본에서의 표본 분산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치면 돼요. 얘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실제 시그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그마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사용한 것처럼 MSE를 이제 표본 분산처럼 사용을 해서 t 통계량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무가설, 대립가설은 뭐냐면요. 베타 1은 0이다. 베타 1은 0이 아니다 이고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불러봤을 때 베타 1이 0이 나오면 얘는 이 변수는 어떤 이 독립 변수에 대한 거는 이 전체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안 준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이 변수의 설명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선형회계를 열심히 했잖아요. 파이썬을 열심히 했을 때 이 선형회계가 얼만큼 데이터를 잘 설명해 주는가 그 적합성을 평가해야 돼요. 그럼 적합성을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배웠던 MSE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 스퀘어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업에서 나가시면 이거 MSE가 얼마인데요? 얼 스퀘어드가 얼마인데요로 다 통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형 회계를 얼마큼 잘했는가, 그 선형 회계의 품질이 얼마큼 좋은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MSE는 아까 배웠듯이 잔차들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고요. 얼 스퀘어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건데 이겁니다. 제가 정의하기로는요. 얼 스퀘어드는 평균으로 추정했을 때보다 내 직선이 얼만큼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가를 얼 스퀘어드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험 칠 때 보통 3번으로 찍잖아요. 왜냐면 3번이 1, 2, 3, 4, 5의 평균이기 때문에 3번으로 찍는 거랑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4로 찍었던 거랑 얼만큼 품질 차이가 큰가를 설명하는 게 얼 스퀘어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 때 얘가 평균이죠. 평균으로 어떤 데이터를 예측한 것보다 내 직선이 데이터를 예측한 게 얼만큼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얼 스퀘어드이고요. 얘는 이러한 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고 있는 컨셉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얼 스퀘어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이름이 그런 거지만 이 SST랑 SSE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SST를 그냥 이거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토털 에러의 그 합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평균과 실제 데이터의 이 길이에 비해서 SSE는 아까 했죠. 잔차 얘의 비율을 뜻하는 게 이제 이걸 뜻하는 거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잔차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리그레션 라인, SSR로 직선으로 평가한 라인이 더 커지게 되는 건 똑같은 의미겠죠. 따라서 전체 토탈 평균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우리 직선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면 이 회귀 개수의 얼 스프레드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얼 스프레드가 1에 가까울수록 선형 회귀의 모델의 설명력이 높다는 거고요. 0에 가까우면 이제 추정한 선형 모델이나 평균으로 예측한 것에 성능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거는 얼 스프레드가 0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냥 평균으로 추정하나 손으로 추정하나 크게 모델의 설명력 차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평균으로 때려봤을 때랑 선형 회귀를 그려봤을 때 이 데이터와의 그 차이가 평균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설명이 좋잖아요. 따라서 얘는 얼 스프레드가 1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를 했었고요. 이젠 다중 선형 회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중 선형 회귀는요 사실 비슷한데요. 이제부터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서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미는요 각 회귀 개수, 각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고 이 베타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출력 변수가 y가 얼만큼 변화하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타 2의 의미는 다른 b1, b0부터 bp까지가 고정돼 있다라고 했을 때 x2를 얼만큼 한 판단이 올렸을 때 yi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이 베타 0을 이렇게 적고 베타를 행렬식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베타 햇에 대한 공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행렬식으로 적으면 우리가 베타 햇을 이제 쉽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 사실 이렇게 했지만 파이썬으로 우리가 실제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으로 해서 선형 리그레션을 누르고 하면 베타에 대한 값과 베타 그 햇에 얼만큼 유의한지는 다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을 2차원으로 3차원으로 표현한 선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분석자 입장으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은 변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다중 공선성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과적합은요 출력 변수와 상관이 없는 입력 변수 때문에 선형 회귀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가 과대 적합되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다중 공성성은요 입력 변수들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요. 학습 데이터에 따라 추정되는 회귀 개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귀를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과적합이 걸린 것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분석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따라서 그 하기 전에 이제 과적합의 문제랑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과적합은 아까 말했듯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내신 시험을 겁나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막 문제집을 겁나 많이 했는데 이걸 열심히 한 거랑 수능 성적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테스트 데이터라고 한다면 내신에만 올빵을 했기 때문에 수능에선 성적이 떨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중공선성은 어떤 느낌인 건지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신체 길이를 측정을 할 때요. 키랑 팔다리 길이 를 변수를 사용했다고 쳐요. 키도 하나의 변수고 팔다리 길이도 변수라고 치면 보통은 키가 크면 팔다리 길이도 길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둘 중 하나는 불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두 개를 넣게 된다면 분석자는 뭐 분석을 잘할 수 있겠지만 해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다중공선성은 분석의 예측의 성능에는 크게 기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중공선성이 크다고 해서 예측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쨌든 키를 놓고 팔을 놓고 해도 사실은 예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키를 빼든 팔을 빼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예측에는 이제 안 주지만 나중에 회의 개수를 추정을 할 때 계속 바뀌거든요. 키에 대한 개수랑 팔에 대한 개수는 굉장히 바뀌어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과적합 먼저 하시죠. 과적합은요. 단순 회계와 달리 다중회계에서는요 변수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아까 말했 얼스퀘어드는 그 실제 평균으로 찍었던 것보다 얼만큼 더 우리의 모델이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얼 스퀘어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적합의 위협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제 우리는 페널티를 주어야지 공정한 얼 스퀘어드 되겠죠. 왜냐면 사실 내가 어떤 현상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수 하나만 사용하고 했는데 R 스퀘어도 예를 들어서 뭐 한 0.8이라고 하고요. 변수를 뭐 한 만 가지를 넣었는데 R 스퀘어가 0.8이라고 하면 당연히 변수 한 가지만 사용해서 R 스퀘어가 높은 것이 더 좋은 분석이겠죠. 그래서 변수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adjust R squared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는 간단하게 수식은 이런데요. 이 P가 변수의 개수인데 변수의 개수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adjust R squared도 더 덩달아 작아지게 되고요. 얘를 반영을 해서 우리는 이제 다중 회계에서는 그냥 R 스퀘어드가 아니라 adjust R 스퀘어드로 이제 그 품질을 평가한다. 회계 개수의 품질을 평가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높다라고 하면 다중공소성이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상관계수 행렬은 하나의 변수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관계수 행렬이라는 거 그리잖아요. 상관계수 행렬 매트릭스를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x1, x2, x1, x2를 했을 때 얘와의 한계는 뭐냐면요. x2랑 x1이랑 x2 얘와 얘 사이의 관계밖에 모른다는 거죠. 변수가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이 x1이라는 거는 x2에 조금, x3에 조금과 연결돼서 x1이 설명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코에피시언트 매트릭스를 그린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한 독립 변수와만의 관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다중공소성을 분석하고자 우리는 VIF라는 걸 사용을 해요. VIF는 뭐냐면요. 어떤 우리 그 개수가 x2, xy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얘한테 설명을 줘야 되는 거고 얘도 얘한테 설명을 줘야 되는 거고 얘한테 설명을 주는 건데 다중공소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하냐면 x1을 종속 변수로 하는 x2, x3를 독립 변수로 하는 회기식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x1, x2, x3 이렇게 된 식을 돌려서 만약에 이 식의 얼 스퀘어드가 높다라고 하면 x1은 x2랑 x3의 부분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코이피션트 매트릭스를 그렸을 때는 하나의 독립 변수랑만의 관계를 구할 수 있었는데 얘는 선형식을 하나에 만들어 버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정밀하게 다중공소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예시를 잘 들었다고 하는 모델인데요. x1으로 y를 예측하는 모델이 이렇게 있고 x2로 y를 예측하는 모델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이게 다중회계로 갔을 때 x1이랑 x2로 얘를 설정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변수를 계속 넣어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x1만 넣었을 때는 베타 이렇게 추정된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x2를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이 x2가 x1이랑 독립이라고 친다면 이 베타 1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베타 2의 회귀 개수만 더해질 뿐이죠. 근데 만약에 x2로 예측을 했을 때 베타 2가 나왔을 때 만약에 x1이랑 x2가 서로 설명 관계가 있다라고 치면 사실 이 빨간 색깔의 파이를 이 보라 색깔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델을 추정을 할 때 얘랑 얘를 추정하면 할수록 베타 1과 베타 2가 계속 바뀌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해석자 입장에서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VIF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VIF는 뭐냐면 어떤 개수가 다중공소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였었고 다중공소성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하냐면 그 독립 변수 우리가 다중공소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변수를 놔두고 나머지 독립 변수를 선형 회귀를 때려서 이 선형 회귀의 얼 스퀘어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독립 변수는 다른 선형 독립 변수들의 선형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다중공소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얼 스퀘어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모는 작아지고 전체적인 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냥 분석을 다 했고 이제 VIF를 돌려봤을 때 VIF가 10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 변수는 다중공소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필요한 변수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정리한 그건데요. 어떠한 종속 변수가 존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회사를 갔다고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손 들고 제가 분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옆에 라이벌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보세요. 이런 데이터는 이제 사실 중요한 변수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짜잘짜잘한 변수들이 많은 거죠. 얘는 과적합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적합의 위험을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현업 데이터들은
다중공성도 있고 과적합도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분석자들은 이제 다중공성성과 과적합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변수를 없애고 어떤 변수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 뭐야 리덕션 오브 order입니다. 계수 축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머리를 싸매면서 어떤 걸 빼지 어떤 걸 넣지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수학자들이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을지를 미리 수학으로 구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계수 축소법입니다. 이걸 두 개로 리치 리그레션, 라쏘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선형회계에서의 손실함수, 선형회계에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하는 함수가 이었잖아요. 이게 결국 SS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냐면요. 이 베타들, 그러니까 개수들의 제곱의 합도 더해주게 된다면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고 한다면 얘들도 작아야겠죠. 얘들도 작아야겠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면 되면 만약에 0이라고 친다면 이걸 미니마이즈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베타가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친다면 그 개수 하나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개수 축소법의 기본적인 컨셉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 리그레션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봤을 때 이 앞에는 똑같은데 이 뒤가 다르잖아요. 뒤에는 베타를 제곱을 해줬고요. 뒤에는 절대값을 씌워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분석이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베타 제곱을 사용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그 독립 변수들은 있는데 독립 변수들을 뭔가 없애기엔 좀 애매해요. 독립 변수들이 뭐 우리가 다 너무 소중한 독립 변수들이야. 그런데 뭔가 과적합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이 리치 리그레션을 사용해 주게 된다면 그 아예 없애지는 않고 그냥 베타를 좀 개수를 작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는 리치 회계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없앨래라고 하면 라쏘 뭔가 라쏘가 살짝 이게 칼 같잖아요. 이게 절대값을 씌워줬기 때문에 개수의 축소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없애는 것도 칼같이 없애버려요. 왜냐면 이제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잖아요. 절대값 함수가요. 따라서 라쏘는 아예 그냥 개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는 필요 없는 개수는 없애버리고 싶을 때는 라쏘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보시는 것이 이제 이 람다 값은 뭐냐면 우리가 이 페널티를 줬을 때 이 페널티에 얼만큼의 중요도를 주고 부여하고 싶은가를 판단할 때 람다를 주는데요.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소에서 얘의 돌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이 람다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계수 축소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람다를 늘리면 늘릴 때 아까 말했듯이 리치에서는 코이피션트 개수들이 0에 근사해지지만 절대 0은 안 되죠. 하지만 라쏘 회계에서는 약자리 없잖아요. 라쏘 회계에서는 그냥 람다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느 순간 진짜 0이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개수들이 뭐 컸다가 람다를 늘리면 늘릴수록 바로 0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라쏘는 절대값을 사용을 했고 리치는 제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조금 지루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분석에 있어서 리그레션을 할 때 어떠한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가, 미처 내가 확인을 못했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먼저 산점도를 그려봐요. 분석에 있어서 막 굳이 괜히 선형회계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들을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얘가 진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뭐 곡선 형식이 보인다고 하면 그 선형 회기도 뭐 단순히 이렇게 나이브하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곱해주면 뭔가 이게 약간 비선형적인 곡선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혹시 할 수는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스캐터 플롯에 그려봐라. 그리고 이게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먼저 눈으로 확인해라. 라는 게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선형에게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가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가장 뭔가 크고 중요한 가정은 에러가 정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아까 말했듯이 이게 에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 일정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회의 직선을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린 거랑 여기서 했을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릴 때 이 두 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해서 이 에러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의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산의 등분산성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따라서 우리가 선형 회계를 할 때 그러니까 꼭 검증해 보셔야 될 게 그냥 막상 선형량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진짜로 등분산성을 따르는가 그리고 얘가 실제로 진짜 그 정규성을 따르는가를 검증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잔차들을 그냥 스캐터 플롯에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X축으로 보고 나타내는 거겠죠. 봤을 때 약간 일정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대충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잔차가 등분선성을 따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잔차 레지듀얼 플러스를 그려놓고 등분선성을 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잔차들을 실제로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이제 이 QQ 플롯이라고 하는 QQ 플롯이 퀀타일 플롯인데요. 실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퀀타일이랑 그 실제 에러의 퀀타일이랑 얼만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규 분포랑 실제 우리가 그 잔차들을 했을 때 45도 각도로 일자로 나오면 얘는 이 잔차랑 정규 분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는 이 두 가지를 즐겨 씁니다. 분석을 할 때요. 만약에 잔차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으면 정상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얘는 뭔가 잔차가 일정하지 않고 아니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분산이 뭔가 얘는 작았다가 얘는 컸다가 얘는 머리 작았다가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뭔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금융에서는 볼라틸리티 클러스터링이라 부르는데 뭐 어쨌든 얘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QQ 플러스 뭐였냐면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X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를 수 있는지 이게 실제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가를 판단하는 게 사용하는 건데 실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CDF랑 이 실제 우리 데이터랑 짝짝꿍을 시켜봤을 때 이게 실제 이 45도 라인을 따르는지를 판단을 하면 얘로 정규성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한 예시를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제가 언론홍보 영상학부라서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북미와 국제 영화 시장에서 영화의 특징 A와 수익률의 선형회귀 결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앞으로 뭐 논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분석 발표를 하실 때 이런 식의 표로 깔끔하게 나타내시면 좋은데요. 이걸 해석을 해봅시다. 이건 어떤 거예요? 딱 봤을 때 얘는 A라는 독립변수 하나로만 나타낸 식인 거잖아요. 그럼 A의 개수가 월드와이드 국제 시장, 영화 시장에서 A라는 요소가 수익률에 미치는 개수가 3.131인 거고 국내에서 이 A라는 특징이 영화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0.5 그리고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그리고 국제에서는 2.565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별표는 뭐냐면요. 보통 논문에서는 별표가 유의미한 개수, p-value가 몇 이하인 개수를 이제 별표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 A가 국내에서는 0.57이 국제에서는 2.565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0.572는 이 개수는 이 베타 1을 구했지만 뭐 이게 A라고 쳤을 때 베타 1을 구했지만 이 베타 1은 별표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은 개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영화 A의 특징은 월드와이드랑 인터내셔널 영화에 있어서 이 A라는 특징은 국내에서는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월드와이드는 3.131 그리고 국제에서는 2.565라는 2.565만큼 수익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 배웠을 때 얼스퀘어드 나왔잖아요. 얼스퀘어드가 지금 봤을 때 0.122, 0.210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선을 그려봤을 때 이 선이 실제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평균을 찍은 것보다 내 선이 얼만큼 유의미한가를 판단했을 때 얘는 0.12니까 대략 12% 정도를 평균으로 찍은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거고요. 얘는 대략 20% 정도를 제가 평균으로 그냥 무작위로 뽑았을 때보다 더 내가 피팅한 선이 더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회귀를 했으면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분류입니다. 분류는 범주형 변수를 그러니까 A, B, C, D 같이 우리가 연속적인 종속 변수가 아닌 범주형 종속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나타나는데요. 분류 자체를 사실 굉장히 바로 그냥 이 머신러닝 기법에 넣어놓고 분류를 바로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꼼수를 쓰냐면 범주에 속하는 사건 A, B, C, D면 A, B, C, D에 속할 확률은 실수잖아요. 확률은 실수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바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면 이건 하나의 회귀 문제로 바꿀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얘를 확률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변환해서 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식은요, 또 제가 분석했던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뒤에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재밌는 분석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걸 했을 때 소개팅에서 애프터를 받을 확률을 계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를 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분석이었는데요.
F타를 받으면 1, F타를 안 받으면 0이라는 종속 변수로 범주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봤을 때 나이, 그리고 N은 외모, 진정성, 명석함, 재미, 야망, 공통된 관심사라는 변수들을 가지고 어떤 변수가 애프터에 더 기여할 것인가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분석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류를 한다기보다는 그 분류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면 우리가 뭔가 회귀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따라서 회귀 문제로 바꾸고 이런 식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 비슷한 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0.5보다 커지게 된다면 임의병수가 커지게 된다면 얘는 yes, 얘가 작아지게 된다면 no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피팅하는 과정이 재밌긴 한데 그냥 이렇게 단순히 선형을 해버리면요. 아까 말했듯이 종속 변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로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확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를 그려서 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없게 하게끔 0과 1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없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션입니다.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선으로 된 거는 한계를 느껴서 이제 로지스틱 이 지수함수를 끼워주게 되면서 골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에 대한 과정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할 거는요. 이 식을 기억해 주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 해석을 할 때가 조금 글씨기 한데요. 개수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회귀는 쉬웠잖아요. x2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다른 것을 보정이 있다고 했을 때 베타2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종속 변수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데이트 얘를 든다고 치면 얘가 1, 얘가 0이라고 친다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퇴짜를 맞을 거 대비 애프터가 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 게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스포츠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브라질이 이길 거냐 한국이 이길다고 했을 때 그 판돈이 1대 99라고 하면 당연히 브라질이 한국보다 99배 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애프터를 안 받을 확률보다 받을 확률이 몇 배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베타가 미치는 영향, 사실 베타가 아니라 LNS니까 얘를 2를 곱해서 얘를 없애주고 2의 베타 2만큼은 얘가 애프터를 안 받을 것보다 애프터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최대 의도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메스포 머신러닝에서의 그 엔트로피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지금 미진 yes or no라는 두 개의 퀘스천만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요. 이 yi가 맞다면 1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0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맥시마이즈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yi가 1일 때는 얘의 확률을 올려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1이면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야. 뭐의 0승은 1이죠. 따라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가 0이라고 한다면 이제 얘를 봐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해준다는 거는 얘가 1일 때는 얘 함수를 올려주면 되는 거고 얘가 0일 때는 0에 해당하는 이 확률을 올려주면 되는 거라는 컨셉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곱셈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ln을 씌워줘서 덧셈으로 바꿔주면 이러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라고 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얘를 최대화하는 거는 얘를 최소화하는 시계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애프터를 받으려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봤을 때 외모죠. 네. 네, 이 빨간, 이거 뭐야, 핑크 색깔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외모가 가장 높고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외모가 가장 높아요. 네, 이런 좀 씁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진정성은 그렇게 크게 안 보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제 소개팅 나왔을 때 진정성 있어 보이면 조금 살짝 얘 뭐야 이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여담이었고요. 일단 개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쉬고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가 돼가지고요. 다음 KNN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K는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K, 리얼리스트 네이버라서요. 주변의 K에게 이웃을 보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인 게요. 분류 및 회귀 분석에도 모두 사용되는 것이 이제 관건이니까 이 KNN의 장점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KN은 K에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뭐가 가까운 걸까요? 이걸 했을 때 우리는 보통 현업에서는 두 가지 거리 지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유클리디안 거리랑 두 번째, 마할라노비스 거리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를 쓸 것인지 거리로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쓸 것인지는 이제 분석자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우리 알다시피 그 뭐지? 그냥 실제로 좌표상에서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그 사이에 S 같은 이게 하나 끼어들어 있죠. 이건 뭐냐면 한 그 데이터 간에 이제 공분산 행렬, 아니, 공분산에 서로 코베런스 행렬을 그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걸 그린다고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어, 그 쉽게 컨셉으로 설명한다면요. 강남 사거리에서의 100m를 가는 거랑 뭐 신촌 그냥 뭐 연희동에서 100m 가는 거랑 어느 게 더 멀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강남 사거리에서 사람들 굉장히 붐비는 그 시간대에 100m를 걸어가는 게 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죠. 그거를 고려한 것이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단순히 거리에다가 두 개의 코베런스 행렬을 곱하면서 이제 그런 구현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KNN을 그릴 때요, 또 우리가 설정해줘야 될 게 아까 우리 거리 지표를 설정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몇 개 이웃을 우리 이웃으로 볼 것인가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이거 거리 한 개의 이웃을 우리 한 개의 이웃을 를 보고 내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의사결정 경계선이 굉장히 난잡하게 이렇게 번잡하게 돼 있겠죠. 왜냐면 하나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엄청 불확실할 거 아니에요. 뾰족뾰족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이웃 100명의 그 100명의 성질을 보고 나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작으니까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다시 KNN 할 때는 거리 지표 뭐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몇 K를 몇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K를 그냥 아무 숫자로 하면 되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숫자로 해야 되냐면 이 K를 점점 늘려가면서 테스트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고 검증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검증 데이터가 어, 검증 데이터 성능이 가장 최소가 되는 K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봤을 때 우리는 계속 K를 늘려가면요. 이런 식으로 오류를 줄어들게 되는데 검증 데이터는 K를 늘릴 때 줄어들다가 같은 경향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늘어나는 경향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검증 데이터의 성능을 최소로 한 오류가 최소가 되는 그 지점에서의 K를 보통 현업에서는 KNN의 K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분류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회귀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회귀에서 컨셉은 더 간단해요. K 주변의 이웃의 우리 그 물음표를 구하고 싶은 회귀 개수라고 본다면요. 근처에 285를 그러니까 세 개를 이웃으로 본다라고 치면 이웃 데이터의 평균으로 우리 회귀 예측값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KNN을 회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KNN은 단순히 분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그레션 회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KNN의 특징입니다. KNN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요. KNN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약간 직관적이잖아요. 그 직관적인 어떻게 수리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봤을 때는 뭐냐면요. 맥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걸 맥스를 시켜주는 거냐면요. V를 맥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델타의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A랑 B랑 같으면 1을 내보내는 거고 A랑 B랑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있다면 0을 내보내는 것이 델타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xi라고 했을 때 이 xi의 그 실제 값이랑 이제 같은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이 더 많이 델타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바운더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랑 나랑 같으면 얘 델타 C고 델타 C고 델타 C고 델타 C고 또 한다고 하면 1이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따라서 다수를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기는 아까 간단하게 그냥 K로 나누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KNN도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KNN에서 단순히 그냥 K의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가 친한 이웃도 있고 또 별로 서문서문한 이웃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좀 가까운 이웃을 조금 더 가중치를 더 주자라는 식으로서 가중치 W를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가까운 이웃한테는 더 큰 점수를 주고
더 먼 이웃한테 좀 작은 점수를 주는 컨셉으로 KNN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KNN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 단점,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할 때 그 분석 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복습해보자면 그 회귀 문제에서는 장점은 뭐였냐면 그냥 선 하나를 그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뭐였냐면 그 회귀 개수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던 것이 가정이었는데요. 등분산성, 정규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대부분 좀 많은 데이터들은 그거를 만족을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또 두 번째는 과적합과 우리가 변수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얼스퀘어드는 높아지겠지만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단점이었죠. 그거를 잘 이제 저울질해가면서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가가 머신러닝에서 제가 생각에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NN도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비모수적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회귀 리그레션을 돌아봤을 때는 베타를 학습시켜야 됐잖아요. 데이터를 넣으면서요. 근데 KNN은요. 학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던져놓고 어떤 거 구하고 싶을 때 얘 주변만 구해서 주변에서 그냥 주변이 빨간색이래요. 빨간색이 제일 많대요. 그럼 이거는 정치적 색깔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빨간 게 많대요. 그러면 이제 나를 빨간색 걸로 하면 되는 거고 파란 게 많대요. 그럼 파란 걸로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학습시킬 개수가 필요가 없어요. 비무수의 방법이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죠. 아까 설명했듯이 K는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만 아니라 회계에서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요. 단점도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데요. 높은 계산량이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요, 막 몇 달씩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학습시키는데 막 몇 달 들었다는 아무런 우리한테는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학습시킨 걸 가지고 다음 예측을 할 때, 그래서 제미나이가 로딩되는 시간이 몇 초인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학습을 한번 시켜놓으면 예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Kn의 단점은 뭐냐면요. 어떤 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습은 필요 없으나 예측하기 위해서 나랑 먼저 이웃부터 정해야겠죠. 이웃을 정하려면 모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예측을 한 번 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차원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Kn을 지금 단순하게 2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축이 점점점 많아지면 이제 막 500개, 막 600개 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600개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점이랑 뭐 600개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점이 가까울까요, 과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우주 전체에서 뭐 여왕성이랑 지구랑 거리를 구하면 이게 실제로 가까운 걸까요?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까운 게 더 이상 실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까움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차원의 저주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주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저주냐면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저주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 잘 어떤 방법과 보통 KNN과 어떤 방법을 가장 연관시켜 쓰냐면요. PCA 기법을 사용을 하거든요. PCA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차원이 막 600개, 700개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줄여버려요. 두 가지로. 2차원으로 줄여버리고 그때 2차원으로 줄여버린 다음에 KNN을 사용을 하면 KNN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차원 축소 기법이랑 KNN을 붙여서 많이 쓴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BM인데요. SBM은 아까 이제 KNN 배웠죠? 레그레션 배웠죠? 또 뭐였지? 뭐 배웠지? 로지스틱 레그레션 배웠죠? 이제 하나는 이제 SBM인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그래서 머신이 기계인데요. 사실 기계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포트 벡터가 뭔지를 알면 이 서포트 벡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간단한 문제를 내버리면 이 지금 여기서 몇 번째 분류기 1, 2, 3번이 있는데 가 최적의 분류기일까요?를 골라보시면 뭔가 직관적으로 2번일 것 같죠. 가운데 있는 게 왜라고 물어보면 가장 뭔가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에 그러니까 파란 쪽으로 더 가까이 할 이유가 없고 또 하얀 쪽으로 가깝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2번 선을 가장 최적의 선이라고 봅니다. 분류선이라고 봅니다. 또 이걸 조금 더 있어빌리티를 덧붙여서 표현을 한다라고 치면 2번으로 해야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과적합의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SBM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장 공평한 선 찾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를 수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SBM의 장점이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똑같이 말하는 건데요. 어떤 공간에서 가장 공평한
하나의 초평면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웠을 텐데요. 가장 공평한 초평면을 찾는 알고리즘, 이 초평면이 결과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평면이 되겠죠.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포트 벡터는 공평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 공평한 거의 정의는 서포트 벡터와의 최소의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되는 초평면을 공평하다고 봅니다. 이거 말이 좀 글씨기 한데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는 다시 지금 설명드리자면 그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별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선을 한다라고 치면 얘와 가장 가까운 얘랑 얘가 서포트 벡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하자고 한다면 이 서포트 벡터의 와의 거리,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가장 최대가 되게 얘를 가장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청기랑 백기 팀의 거리를 가장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하는 을 가장 공평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청기 팀과 백기 팀이 가장 가까웠다고 표현한 이 거리를 마진이라 부르는 거고 이 길이를 마진이라 부르는 거고 이 마진을 굉장히 떨어뜨려 놓는 게 가장 공평한 초평면이다. 가장 공평한 분류선이다. 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전부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선을 끈다고 치면요. 마진은 D1과 D2를 더한 0.3이고 이제 저렇게 두 번째로 끊는다고 치면요. 마진은 D1과 D2를 더한 1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진을 이렇게 했을 때는 D1과 D2를 더한 1.06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까 설명했죠. 새로운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그 거리를 벌려놔야지 과적합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평한 이유는 과적합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린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마진의 합이 최대가 되게 하는 거가 가장 공평한 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초평면을 추정한다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선형대수를 배우셨겠지만 초평면이 뭘까요? 를 설명드리자면 초평면은요. 어떠한 하나의 벡터가 아닌 하나의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화살표랑 다 수직인 어떠한 가상의 평면을 초평면이라고 해요. 식으로 설명은 이건데요. 어떠한 하나의 벡터랑 이게 x가 이제 p 차원의 벡터라고 했을 때 이 x랑 w라는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b가 만약 0이라고 친다면 가장 얘는 그럼 x는 이 w랑 가장 다 이제 수직이 되겠죠. 그러한 평면을 말하는 것이 초평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평면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초평면과 모두 수직한 하나의 벡터를 구하면 결국 초평면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겠죠. 왜냐면 표현을 그냥 이 벡터와 다 수직이면 됨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초평면을 구한다는 것은 법선 벡터 W를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W라는 우리가 구한 법선 벡터가 우리가 초평면을 구했어요. 그러면 X라는 어떠한 집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P 차원으로 된 집합들이랑 이 법선 벡터랑 곱해서 B를 더하면 0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초평면의 맨 처음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수능에서 배우기 전에요. 어쨌든 직관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초평면이라고 쳐요. 그럼 초평면을 이렇게 직선을 했을 때 얘랑 수직인 어떤 법선 벡터는 당연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법선 벡터 W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 만약에 이 초평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얘랑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뭐 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벡터를 통일해주기 위해서 얘의 노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길이가 1인 벡터가 되겠죠.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럼 얘는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x랑 이 길이가 1인 얘랑을 내적을 시켜주겠습니다. 내적의 정의가 뭐예요? 내적의 정의는 둘이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말하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 x라는 성분을 베타라는 성분이랑 w의 수직한 성분이랑 얘로 나누고 이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둘의 내적한 결값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이게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초평면의 정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베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 x랑 이 길이가 1인 거랑을 1을 내가 이렇게 1을 조금 설명 편하기 위해서 1을 이렇게 당겨 온다라고 치면 얘랑 내적했을 때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x2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랑 내적하면 또 길이는 얘의 x축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로 다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평면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던 점의 어느 것을 다 이 단위 벡터로 내적을 시켜도 결과적으로 길이는 이 길이로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그 설형대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초평면을 그냥 법선 벡터 방향의 성분으로의 사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따라서 법선 벡터 방향으로 얘를 b가 이렇게 됐으면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b에 w 놈이겠죠. 이만큼의 길이로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었을 때 그거가 법선 벡터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저는 초평면을 정의합니다. 좀 어렵죠? 제가 그 준 자료에도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x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적값은 더 커지겠죠? 그럼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x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는 내적값이 우리가 원래 기준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는 편을 가르는 겁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것이 컨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을 좀 두섭게 했는데 뒤에 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였고요. 만약 이 값이 제가 여기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이게 실제 그 평면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 a가 있다는 거는 뭔가 나머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더 간 거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덜 간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게 이제 초평면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분류할 때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면을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초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서포트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초평면에서의 가장 이쪽 방면에서의 가장 짧은 거리 이쪽 방향에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서포트 벡터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서포트 벡터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를 건 뭐였어요? 아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정의는 서포트 벡터 간의 수직 거리인 마진, 이 마진 거리를 가장 최대로 벌려주게 하는 알고리즘으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마진을 가장 넓게 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쪽 플러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모 쪽에 있는 서포트 벡터랑 마이너스 쪽에 있는 서포트 벡터를 대입을 했을 때 이거 2분의 m이랑 마이너스 2m으로 나눈 거는 뭐였냐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두 선 간의 중심으로 나누는 것을 가장 공평하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와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초평면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초평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분야의 서포트 벡터랑 저쪽 분야의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마진을 반띵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위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표현하면요. 뭐냐면요. 이쪽은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yi가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이쪽은요. 마이너스니까 yi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된다면 이 서포트 벡터를 포함한 얘네들까지 식을 한 번에 적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yi는 플러스니까 얘로 더가게 된다면 얘는 커지게 될 거고요. 1로 더하게 된다면 1로 더한 이 x를 넣는다고 한다면 얘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이 y를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미사역을 붙여준다고 한다면 이 초록 색깔 세모는요. 왜 여기 있는데 얘는 그러면 서포트 벡터도 아닌데 얘는 왜 이렇게 분류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얘를 예외 데이터라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내가 어디 안 넣었나? 이거는 제가 준 자료에 있는데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마진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그려준다고 한다면 서포트 벡터가 그러니까 초평면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져야겠죠. 이렇게 되면 마진이 정말 작잖아요. 이거에 드는 비용보다 우리는 마진을 더 크게 해주는 데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해서 얘는 예외 데이터로 처리해주고 얘는 어느 정도 봐주겠다,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봐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 데이터의 안에서는 슬랙 베리어블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우리가 그래 인정해줄게 라고 판단하는 것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예외 데이터를 처리하는 예외 데이터까지 처리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학적인 설명을 다 했는데 여기서 그냥 뭘 해주면 되냐면요. 아 이제 W의 노름으로 나눠져요. W 노름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W 노름으로 나눠져서 그 법선 벡터를 1로 만들어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W의 노름으로 다 나눠주면 이제 이 마진의 길이를 W분의 2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진의 길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진의 길이를 그냥 전부 다 W의 노름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마진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진의 길이를 최대화 시켜준다는 건 결국 뭐냐면요. 얘를 최대화시켜주는 거고, 얘를 뒤집어서 맥스니까 뒤집어주면 민이 되는 거고,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 얘는 미분이 안 되니까 제곱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제곱을 시켜주면 얘를 최소화시켜주는 W 벡터를 구하기만 한다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초평면을 다 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수리적 설명이 굉장히 길었고 복잡한데요. 얘를 푸는 식은 대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거는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공평하게 나누는 식이다. 초평면을 만드는 거다. 공평한 건 뭐냐? 마진을 최대한 크게 만드는 거다. 마진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예외 데이터, 초록 데이터가 초록 세모같이 예외 데이터를 두고 얘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봐주는 거는 분석자의 몫입니다. 분석자가 예외 데이터를 얘는 예외 데이터로 봐야겠다라고 하고 예외 데이터로 남겨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어떤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냐면요. 따라서 우리는 예외 데이터를 얼만큼 줄 것인가도 분석자의 몫이고, 이 W를 미니마이즈, 이 두 개를 더한 거에 미니마이즈 시키는 W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 같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아까 뵀던 리치 회기에서 봤을 때 베타 값을 더 더해준 것처럼 똑같이 얘도 예외 데이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 것인가, C를 잘 설정하는 것도 이제 분석자의 몫이겠죠. 어쨌든 간에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준 W를 구하게 된다면 과정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초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군분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초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알파라는 값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이 알파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서포트 벡터거나 그리고 예외 데이터이거나 만 고려하겠다라는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랑 예외 데이터가 아니면 알파는 다 0이에요. 밑에 보이죠? 서포트 벡터랑 예외 데이터가 아니면 다 0이고, 이 서포트 벡터거나 서포트 벡터는 아니지만 예외 데이터이거나 할 때만 알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알파를 둔 이유는 뭐냐면요. 이 W는 그래서 서포트 벡터랑 예외 데이터만으로만 구할 수 있다. W를. 그러니까 사실 얘는 다 필요 없고 얘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얘만 가지면 아까 최적 예식을 다 풀어봤을 때 이것만 가졌을 때 우리는 W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이죠. 원래는 데이터를 다 아까 KNN은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서포트 벡터만 고려해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포트 벡터를 머신을 돌려서 W를 구했을 때 X 테스트를 넣었을 때 그 X 테스트의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면 절로 마이너스면 절로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포트 벡터 보시면 아까 말해서 초평면을 구하는 거죠. 평면은 어쨌든 간에 선형적인 그 식입니다. 선형적인 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어떠한 걸 그냥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얘를 보시다시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떠한 트릭을 쓸 수 있냐면 이 공간 자체를 휘어서 그 선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저 유튜브에는 그런 거 있는데요. 막 이 종이를 어디에 올리면 1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이를 어떻게 해서 하나에 한 번 잘라서 막 몇 등분 하면 막 상품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얘를 하나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아싸리 공간을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휘으면 하나의 선으로 잘라낼 수 있겠죠. 그런 식의 트릭을 쓰는 게 이제 비선형 SB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때까지는 선형적인 식을 봤다라고 하면 이 선형적인 식을 차원을 올려가지고 차원을 뒤집어 준 다음에 하나의 선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비선형 컨셉의 전부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깔때기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싹둑 잘라버리면 이제 잘 분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원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x1과 x2 차원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지만 얘를 그냥 단순하게 x1과 x2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원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의 SBM 그 평면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비서형 SVM은 뭐랑 같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W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XI가 더 이상 그냥 XI가 아니라 XI를 어떠한 차원으로 보내주고 이 XI도 어떠한 차원으로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된다면 그 올라간 차원에서의 W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차원으로 올려 보내줄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차원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차원으로 가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이거 fee라고 하는데 fee를 구하는 것보다 feature 맵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트릭을 쓰면 되는 거냐면 사실 우리는 이 feature 맵을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두 개를 곱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 이 K만 알고 있으면 내적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한 번 더 할 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피처 맵, 그러니까 차원을 올려주는 그 맵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이 두 개를 곱한 거는 두 개를 내적시킨 거는 뭔가 구하기 편할 것 같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곱한 거를 커널 함수로 부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곱한 거를 한 번에 구해서 얘를 지정화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얘 자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간단한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제 커널 함수에 따라서 비처형 SVM의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커널 함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한 그러니까 다항식처럼 생긴 다항함수로 된 커널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커널 함수는 아까 뭐랬어요? 이게 phi x1, phi x2를 이런 식으로 퉁치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준 자료에 보면 이거가 D가 2일 때는 이 phi1과 phi2가 각각 6차원으로 쪼개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 하나만 우리가 설정한다고 한다면 잘 쪼개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고 익스포넨셜을 사용하는 커널 함수도 있고 이것이 중요한 점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올렸을 때 점점 얘가 뾰족해진다. 뾰족해지면 어떠한 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점점 더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해서 커널 함수를 표현할 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저도 굉장히 즐겨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앞에 있는 것들을 합한 것보다 랜덤 포레스트를 더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앙상블 기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기법들 배웠잖아요. 이건 각각 하나의 기법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기법들이 혹시 드래곤볼 보셨나요? 드래곤볼에서 원기용 모으듯이 모든 기법들의 힘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으로 결정을 하면 더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앙상블 기법이고요. 앙상블 기법은 제가 여기서는 랜덤 포레스트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준 자료에 랜덤 포레스트 말고 뭐 엑시 부스트, 라이트 부스트, 캣 부스트 등 다양한 앙상블 기법들이 있으니까 사실 얘네들을 수학적으로 알 필요가 사실은 물론 알아야겠지만 알 필요가 없어요. 분석할 때는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면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면 좀 괜찮을까라는 걸 아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따라서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고 랜덤 포레스트를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랜덤 포레스트는 포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숲이죠. 왜 숲이냐고 본다면 숲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나무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뭐냐면 디시전 트리거든요. 의사결정 나무거든요. 따라서 랜덤 포레스트는 뭐라고 유추할 수 있냐면요. 의사결정 나무들을 겁내게 많이 모아둔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들이 나는 A요, 나는 A요, 나는 B요, 나는 A요를 한다면 만약에 의사결정 나무가 4개가 있다고 치면요. 이 각각의 나무들을 통과했을 때의 그 결정된 값들의 다수결을 해서 A가 많이 나오면 이 숲 전체는 그럼 우리는 A로 가겠습니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의사결정 나무는 굉장히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아까 이렇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뒤에 그게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간에 설비라는 축이 있고 재료라는 축이 있고 설비가 A, B라는 설비가 있다고 하시고 재료는 C랑 D라는 재료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지 정성과 분량이 제대로 잘 나눠질까를 잘 수식적으로 잘 표현한 게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진위 불순도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분석할 때는 크게 잘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컴퓨터 알고리즘 돌아가는 데는 잘 쓰이겠지만 그냥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줘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개념만 잘 알아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분류를 해주냐면 끝에 가지들이
가지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세모 동그라미 한다면 최대한 동그라미만 최대한 세모만 잘 분류가 되게끔 가지들을 설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는 게 의사결정 나무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의 끝에 있는 가지들의 불순도가 작아지게끔 만들어주게 된 게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요. 의사결정 나무는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식에서 3.809라는 선보다 작고 크고 했을 때 여기서의 평균으로 나와주고 여기서의 평균으로 나와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나무가 단순히 분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에서도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져가고 우리가 해줘야 될 건 파이썬에서 그냥 의사결정 나무 리그레서, 의사결정 나무 클래시파이어 해놓고 딱 누르면 그냥 분류가 됩니다. 분류든 회계든 의사결정 나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숲이라는 건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을 컨셉을 설명해 드리자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들의 일부를 복원 추출로 뽑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 있다고 치면요. 제가 복원 추출로 각각 30개씩 뽑는다고 하면 여기 30개 들어가고 30개 들어가고 쭉쭉 30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30개랑 이 30개랑 복원 추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뽑은 30개, 여기서 뽑은 30개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뽑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베이스 모델, 이때 말하는 베이스 모델이 디시전 트리, 즉 의사결정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0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뽑은 30개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고 뽑은 30개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뽑은 30개로 의사결정 나무를 각각 만들어주고 그러면 각각의 뽑은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 나무에 의사결정이 있겠죠. 각각의 의사결정을 종합해서 우리는 회귀를 할 것인지 분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다 본받아서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의 전부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00개 이렇게 좋은 샘플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냥 30개씩만 뽑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30개만 뽑을까요?를 대답을 하려면 그겁니다. 어쨌든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간 그 집단지성의 힘을 진짜로 표현한 건데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각각의 뭐 A, B, C, D라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A, B, C, D라는 사람이 뭔가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잘 일어날 리가 없겠죠. 왜냐면 다 각각의 생각이 비슷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A, B, C, D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스랩도 다 응통만 있다고 친다면 주제들이 굉장히 다 통계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완전 정답은 아니겠죠. 뭐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모임으로써 각각이 굉장히 결정 나무들의 생각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고 인사이트가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앙상블도 차용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30개씩만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엔 극단값도 들어갈 수 있고 예값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30개로 우리가 분류를 한 그 나무는 30개로 설정한 나무는 그 나무들의 그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그 다양하게 됐으니까 다양한 그 집단지성의 힘을 믿어서 도출한 게 생각보다 성능이 좋았다라고 한 게 이제 논문이고요. 여기도 말했듯이 이거는 그냥 잘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분류 정확도가 66, 66, 66인데 얘 집단지성을 다 모았을 때는 분류 정확도가 100%가 되는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이 앙상블 기법의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떠한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학습 데이터의 표본을 각각 복원 추출로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원 추출로 뽑으면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렇게 뽑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각의 랜덤 포레스트 각각의 의사결정 나무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머신러닝이니까 머신러닝을 함수를 예측한다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럼 이게 각각의 결정된 의사결정 나무들이겠죠?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랜덤 아까 말한 이런 과정들을 베깅이라 하고 이 베깅은 이제 부스트랩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을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스트래핑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이 덩어리를 만들어서 각각을 돌리는 걸 부스트래핑이라고 해요. 따라서 베깅 일정으로 부스트랩 샘플링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베이스 모델은 아까 말했듯이 그 디시전 트리겠죠.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하고 다수결 혹은 평균에 따라서 출력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하고요. 랜덤 포레스트 예시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를 할 때 어떤 거가 되냐면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어떤 기법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x1부터 x16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약간 예를 들어서요. 엑셀이 이렇게 있다 치고요. 엑셀에 콜럼이 16개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쭉쭉쭉쭉 있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냐면요. 이 중에 콜럼들도
만약에 이게 16개라고 한다면 보통 분류에서는 루트 16개의 콜럼들을 뽑는 거죠. 루트 16개의 콜럼들만 뽑아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샘플에서는 또 다른 루트 16개의 4개 중 하나의 콜럼들을 뽑아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뭐냐면 되게 베이스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약에 베이스라인 이런 제약 조건을 안 걸어준다고 하면 최대한 X1은 어떤 데이터, 만약 X1이 가장 뭔가 설명력이 높은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뽑아도 X1이라는 콜럼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우리는 그걸 만들기 싫다는 거죠. 의도적으로도 X1을 배제가 될 가능성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X1을 배제한다는 거는 그냥 16개의 컬럼 중에서 루트 16개의 콜럼만 뽑으면 거기 X1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X1이 안 들어간다고 치면 더 이상 X1으로 안 분류시켜준다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콜럼을 랜덤하게 뽑아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주니까 잘 분류가 되더라. 그래서 뭐 나이, 직업, 유부, 키, 성별이 4가지 콜럼이니까 루트 4를 하면 각각 나이, 키, 나이, 성별, 직업, 키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키가 나이가 많이 들고 키가 작고 남성이고 은퇴한 사람은 이 3가지 의사결정 나무에 의해서 건강하지 않다. 왜냐면 아픔이 더 많잖아요. 건강하고, 따라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분석자 입장에서 어, 그러면 우리 나무를 몇 개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나무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500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굉장히 많이 만들수록 많이 만들수록 좋겠죠. 왜냐면 다양성이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석을 하실 때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의 기법에 비슷한 다른 앙상블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베이스라인을 그러니까 분석할 때 그냥 굉장히 많은, 그냥 500 적으세요. 500 적고 돌려봤을 때 성능이 한번 구하고, 그럼 한 조금 줄여볼까? 한 300개 나무 만들어 볼까? 300개로 해주고 이제 분석을 해보고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300개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최적의 나무 개수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그것도 파이썬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리디 서치, 그러니까 서치하는 나무의 개수를 서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쓰면 최적의 이제 그건 이제 나무의 개수를 여러 가지로 늘려가면서 어떤 게 가장 최적인지 알아서 구해주니까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시간 없다라고 하면 그냥 500개 하고 결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고요. 썸머리 하자고 하면요, 저희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그냥 뭘 기억해야 될지만 하고, 그냥 분석에서 다 뭘 기억해 1위 하실 텐데 뭘 기준으로 기억해야 될 거지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리니어리, 단순 선형 회계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선형 회계만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적 합의랑 다중 공산성 이슈를 항상 해결해 줘야 된다. 또 아까 그 등분산성이랑 이제 정규성도 한번 가정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형회계를 한다고 치면. 근데 신기하게도 로지스틱 회계공법은 아까 선형회계는 OS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한 거였지만, 로지스틱은 아까 구하면 최대 우도 뽑으로 구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그런 가정들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지스틱을 할 때는 정규성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KNN, SBM,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를 했는데, KNN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학습이 필요 없지만 계속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 계산을 많이 할 뿐더러 차원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차원의 저주에 걸려버린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PCA 같은 기법을 통해서 차원을 좀 축소시켜줘야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SBM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평한 선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디시전 트리는 아까 했듯이 그냥 나무 제일 끝에 가지들이 불순하지 않게 가장 끝에가 동그라미 세모면 세모가 되도록 가지를 잘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양한 나무들을 베이스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모은 게 랜덤 포레스트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썸머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